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네. 자, 이어지는 순서는 해담경제연구소 어예진 소장님의 네. 바다 건너 물 건너 다른 나라 이야기. 네. 이게 이제 수요일 저녁에 하는 건데 네. 요거는 이제 어예진 소장님은 요 코너 좋아하시는 분이 많은데 이유는 네. 1번 부담 없이 재밌다. 네. 2번 어예진 소장님 참 좋다. 네. 3번 요거 하고 나면 한 주일이 꺾여져서 내일부터는 목요일이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어예진 소장님 나오는 요 시간이 사실은 네. 좀 기뻐. 왜냐하면 이제 한 주가 꺾여서 출근한 날보단 출근 안 한 이제 남은 날이 적고 예, 예. 이제 목요일쯤 되면 이제 슬슬 이제 주말 분위기 슬슬 나고 네. 조금만 참으면 되잖아요. 네. 그래서 황금 시간대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저도 모르겠지만 도대체 모르겠다는 표정을 짓고 계신 어예진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얘기입니까? 오늘은 제가 정말 오늘부터 좀 더워졌죠. 네. 그러니까 한 30도 넘고 낮 최고 기온이. 그런데 올 여름은 정말 여러분 큰일 났습니다. 더 더울 겁니다 하는 얘기를 해드리려고 네.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 기사 화면 제가 보여드릴게요. 타임지 뉴스거든요. 네. 요거 보시면 제가 이제 밑줄을 쳐놨는데, 그러니까 뭐 지난 1년 동안 전 세계가 사실 기록적인 기온을 보였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전문가들이 말하기를 기사 내용 뭐 이런 거죠. 그거 알아? 전문가들이 그러는데 앞으로 올 미래에 비하면 야 그거는 비교적 시원한 거였대. 이런 내용이에요. 그렇게 될 것이다. 네. 작년에도 굉장히 더웠고 올해도 점점 더워지고 있잖아요. 오늘 제가 에어컨 안 틀고 그냥 있었더니 아들이 학교 갔다 오면서 엄마 보일러 켰어? 그러더라고요. 근데 문 열고 들어오니까 헉 그랬구나. 보일러 켰어? 그러는데 네. 올해 여름은 정말 더 더울 거다. 네. 요거 보시면 이게 유럽연합의 지구 관측기관 코페르니쿠스가 있는데 거기에 기후 변화국 그 보고서예요. 예. 네. 6월 6일에 나온 건데 이 내용이 뭐냐면 올해 5월에 그 대기 온도가 이제 해양 대기 온도 그리고 해양 온도가 세계 기록을 깨고 있다. 네. 그런 내용의 보고서거든요. 네. 근데 지난해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극지방 제외하고 지구 해양 평균 해수면 온도 변화 나타낸 그래프예요. 이 부분이. 네. 근데 빨간 선이 이제 지난 1년의 기록이거든요. 네. 근데 그보다 1년 전이 이 노란색 선입니다. 근데 해수면의 온도가 굉장히 높아졌다. 네. 물론 이제 엘니뇨가 배경이기는 하죠. 네. 네. 오른쪽 X축이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요 달력이고 네, 그 지난 1년이니까 6월부터 올해 5월까지예요. 네.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네. 가운데가 겨울이네요. 그죠? 그렇습니다. 겨울이니까 조금 아래로 약간 꺼졌고 네. 저게 해수면의 온도인데 네. 몇 도 차이 나는 거예요? 왼쪽에 이게 Y축을 한 보면 1.5도 네. 뭐 0. 몇 도, 1도 뭐 이렇게씩 다 차이가 나는데 이제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세상에 자, 오른쪽 표를 보면 조금 더 와닿는데요. 수온이 0.5도가 올라갔네. 진짜.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사실은. 예. 오른쪽 표를 보시면 지금 5월 것만 올해 5월. 네, 올해 5월 것만 봤을 때 1.5도씨가 더 올라가 있는 거예요. 네. 뭐에 비해서죠? 이게 산업화 그 1년 이전보다. 전에 비해서. 산업혁명 이전보다 네, 근데 산업혁명 이전보다요?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1.63도가 높거든요. 근데 이게 우리가 파리 기후 협정 그거 아시죠? 파리 예. 기후 협정할 때 나라들이 어떻게 약속을 했냐면 산업화 이전 대비해 가지고 2도씨 이상은 올리지 말자. 그러지 않기 위해서 우리 노력해 보자. 라는 거였는데 산업화 이전보다 1.63도가 올라간 거예요. 네, 여기 1.63도가 올라갔으면 거의 다가온 거죠. 임박해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 다음 얘기가 제가 이제 캡처를 해서 형광펜을 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보고서에 나와 있는 내용 중에 하나거든요. 지난 12개월 동안 전에 없었던 기록을 다 깬 건데 여기서 보면 우리가 이제 순제로 도달할 때까지 계속 더 따뜻해질 거고 계속 기록을 경신할 거고 훨씬 더 극단적인 기상 현상이 계속 나올 거다. 그런 내용입니다. 네. 근데 한국은 이제 막
폭염이 시작되려고 하는 상황이라서 잘 와닿지 않으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 네. 제가 다른 나라 지금 상황이 어떤지 기사 헤드라인을 다 모아봤거든요. 네. 보여드릴게요. 야. 먼저 멕시코. 난리구나 난리. 멕시코에서는 폭염에 원숭이들이 나무에서 뚝뚝 떨어져가지고 죽고 있어요. 너무 더워서. 아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질 일이 있다라고 하는 게 종종 덥다 이런 뜻이었군요 그게. 너무 더워서 매달려 있기도 어렵고 뭐 정말 물이 없으니까 뭐 그런 경우도 있어요. 다른 나라에서는 물을 찾으려다가 우물에 빠져서 죽었다. 그런 기사도 있었어요. 그리고 요거 이쪽 볼까요? 여기 파키스탄. 파키스탄에서는 지금 숨을 곳이 없다라는 헤드라인인데 세상에 저기도 날씨 엄청 덥나 봐요. 50도가 넘는 폭염이 아, 그리고 아이고. 심지어 습해요. 여기는 습해. 평소에는 안 습하던 나라인데 저기가. 근데요, 이게 날이 더운 것도 문제인데요. 음. 습한 게 더 문제인 이유는 습하면 땀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우리 몸을 좀 배출이 안 되죠. 식혀주는 그런 음. 게 잘 안 돼요. 네. 그래서 그리고 여기 파키스탄 경우에는 홍수도 지금 자주 발생하고 있고 네. 그리고 야. 인도 여기 왼쪽 하단에 인도 같은 경우에는 인도는 기사 많이 좀 접하셨을 것 같은데 전역에서 50도가 넘는 기온이 계속 이어지면서 인도 기사 최근에 많이 나왔죠. 네. 네.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사망하고 있고 어쩐데. 델리 같은 경우에는 최고 기온이 지난주에 52.9도. 낮 최고 기온은 52도였습니다. 이렇게? 네. 근데 이게 잘 입에 안 맞을 정도로 굉장히 생소한 와. 온도잖아요. 근데 지난 한 주 동안 평균 40도 중반의 기온이었대요. 네. 진짜 힘들었겠다. 인터뷰 기사를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밖에 나가면 누가 내 뺨을 때리는 것 같은 정도의 느낌이다. 따가운 햇빛 때문에. 네. 네. 뺨을 때리는 것 같다. 그런 더위다. 그런 게 있고 여기 이쪽에 방글라데시도 보면 4월부터 한 달 가까이 40도가 넘는 기온 기록하면서 76년 만에 최고 기록 경신하고 있다. 야. 그다음에 뭐 근데 저는 저기서 살다 온 친구들 몇 명 아는데요. 네. 저 친구들이 우리나라 열대야를 경험하고 나서 훨씬 힘들다. 아 그래요? 그래서 왜 그래? 그랬더니 자기네 나라는 직사광선만 안 맞고 그늘로 들어가면 이렇게 덥지는 않대요. 아, 그러니까 바싹바싹 마른 건조한 더위가 고온이라 네. 그런데 저 동네도 높으니까 못 견디는 모양이거나 네. 아니면 한국에 안 와봤기 때문에 저런 이제 기사가 나오거나. 네. 그리고 뭐 요것도 한 번 더 보시면 요 기사도 보시면 뭐 이 기사는 중국도 북부 전반에 큰 폭염이 예상된다 이런 기사인데 여기도 지금 40도 위로 계속 오르고 있고 네. 그다음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2,800만 명 이상이 현재 폭염 경보를 받고 있다 이건데 이거는 지난 수요일에만 그런 거고 네. 이제 4천만 명 이상이 이제 경보 아래 있다고 해요. 그리고 그 외에 데스밸리라고 미국에서 제일 더운 지역 있거든요. 네. 제가 예전에 또 그 기사 한번 보여드린 적 있는데 거기는 이미 50도 넘었다고 네. 하고요. 아이고. 그다음에 뭐 지금 유럽도 보면 거의 뭐 구워지다시피 그런 표현 써요. 그럴 정도의 기온으로 사상 네. 최고치 경신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요거 보시면 워싱턴 포스트 기사인데 여기서 이제 지난 5월 말까지 지구 인구의 거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15억 명 이상이 네. 최소 하루 동안 생명을 위협하는 정도의 임계치. 그게 이제 39.4도거든요. 네. 근데 39.4도를 넘는 기온을 견뎠다 최근에 하는 헤드라인이에요. 지금 네. 제목이. 근데 여기 아래 거기 나온 표인데 이 표를 보시면 이게 어떻게 보냐면요. 전 세계 국가 중에 인체에 위협이 갈 정도의 기온이 나타난 국가들 중에서 인구가 100만 명 이상인 도시 150곳 가운데 135곳이 이제 올해 이제 평균보다 더 위험한 무더위를 보였는데 그 중에 제일 심한 곳들 6개를 뽑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기온 최고점을 신고가 경신했다는 뜻이네요. 그쵸. 네, 그런 근데 도시. 이제 아까 제가 39.4도라고 했잖아요. 예를 들어서 나이지리아의 라고스라는 곳은 1979년부터 2024년까지 그러니까 1월에서 5월 사이 1월에서 예. 5월 사이에 39.4도 이상 되는 기온이 원래는 평균 지금 average 6days라고 돼 있죠. 6일 네. 정도 평균 6일 정도 됐어요. 근데 올해 그 5개월 동안 거의 한 150일 동안 87일이 나왔어요? 87일이 네. 야. 39.4도를 넘었다는 얘기입니다. 나이지리아 큰일 났구나. 방콕 그 옆에 있는 방콕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뭐
46년간 평균 34일이 39.4도를 넘었는데 올해는 76. 그 무더위가 저 나라는 평균 한 달 정도였는데 그쵸. 올해는 2달 반이란 뜻이네요. 네. 근데 그런다고 그러면 나머지 날들은 괜찮았냐? 방콕 음. 한번 방콕만 볼까요? 이거는 이제 임계치를 넘어선 날이고 네. 그 나머지 절반은 매우 위험한, 매우 주의해야 하는 그러니까 32도 이상의 네. 기온이었어요. 그 방콕도 2월, 1월은 그나마 견디지 3월부터는 죽음이다. 네. 그리고 저희 이제 저도 궁금하잖아요. 그 사우스 코리아 네. 대구 한번 검색해봤거든요. 데프리카 우리나라. 한번 봐야죠. 네, 데프리카 네. 한번 봤는데 아직까지는 뭐 견딜만하다. 회색이다. 그러나 이제 주의, 네. 주의 정도. 야, 우리나라 땅이 저걸로 보면 약간 축복받았네요. 네. 근데 이제 이거는 지난 5개월간의 수치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도 이제 가봐야 알죠. 네. 그리고 요거 또 하나 보시면 이 기사는 이제 엘니뇨가 끝나지만 라니냐가 온다. 네. 그러나 뭐 그렇게 안심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엘니뇨가 이제 아주 쉽게 얘기하면은 세상을 더 뜨겁게 하는 현상이고 라니냐는 조금 식히는 경향이잖아요. 예. 그럼 이제 라니냐가 온다 그러면 그러면 조금 식혀주나 보다라고 음. 생각할 수 있지만 지금 최근 며칠 전에 나온 기사인데 그런다고 해서 그렇게 도움은 주지 않을 거다. 네. 이제 남은 하반기 절반 정도의 라니냐가 영향을 주더라도 기록상 올해는 가장 더운 해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기사의 내용입니다. 네. 네. 그래서 오히려 라니냐가 오면서 대서양에는 허리케인 발생 빈도수가 더 높아질 거고 미국 서부 남부에는 그 바싹 마르는 그런 건조함이 굉장히 더 커질 거고 네. 그런 예상들이 있어요. 네. 근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조금 고민해보고 생각해볼 만한 문제들이 있잖아요. 제일 먼저 걱정되는 거는 이제 에어컨 바람을 쬐기 어려운 사람, 뭐 일을 할 수 없게 되는 사람, 그 다음에 물이 부족해지는 곳, 그 다음에 뭐 전력 부족에 조금 더 크게 흔들리는 사람들에게 어떤 이런 변화가 굉장히 더 크게 돌아올 거라는 네. 거죠. 취약계층. 그렇죠. 예. 근데 특히 이제 고령화가 더 이제 진행이 되면서 취약한 사람 수는 굉장히 더 늘어날 거라는 네. 거. 그런 거 하나 생각해 볼 만하고요. 또 하나는 어떤 기사를 보면 이런 내용도 있어요. 결국에는 우리가 수천 년 동안 그래 왔듯이 더위에 가장 취약한 사람들은 결국에는 이제 세상을 떠날 것이다. 세상을 떠나고 기후 위험에 더 강한 버틸 수 있는 인구들만 남을 거다. 네.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다 수천 년 동안. 그래서 건강한 성인들이 더 많은 날을 감당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도 기사에 나오기는 합니다. 뭐 그런 얘기도 있고 나머지는 또 이제 경제적 여파인데 요거 한번 화면 보여주세요. 요거는 기후 변화로 인한 거시 경제적 피해가 이전에 생각했던 것보다 우리가 기존에 생각했던 것보다 6배 정도는 더 클 거다 하는 연구가 얼마 전에 나왔어요. 그걸 추정한 보고서인데 지구 온도가 1도씩 상승하면 이 보고서는 세계 GDP가 12% 감소할 거다. 네. 라는 결과예요. 그러니까 뭐 물론 뭐 농작물 수확 감소하겠죠. 노동자 생산성 줄겠죠. 그다음에 소비자의 구매력도 떨어지겠죠. 그다음에 기후 재난이 한 번 또 있으면 그걸로 인한 또 손해도 많이 발생하겠죠. 그러니까 그런 내용 다 포함해서 1도씩 올라가면 12%, GDP 12%가 떨어질 거다. 근데 세기 말까지 이번 세기 말까지 계속 화석 연료를 이용함으로 인해서 3도씨 정도 추가적인 상승이 예상이 된다. 이런 네. 내용이 이 보고서에 담겨 있습니다. 네. 근데 어쨌든 그러면 우리가 뭐 그렇게 덥다니까 이겨내야 되고 버텨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는 당연히 뭐 탄소 배출을 줄여야 해. 그리고 여러분들 온열 질환 예방하려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대비하셔야 됩니다. 뭐 이런 것도 있을 테고 뭐 당연히 뭐 폭염에 대비하는 것도 이제 세계 곳곳마다 지금 많이 바쁘거든요. 그런 거 네. 대비하느라고 전력량도 대비해야 되죠. 취약계층 보호해야 되죠. 자연 재해도 준비해야 되죠. 그런 거 말고 세계 곳곳에서 조금 뭐 흥미로운 뭘 또 준비를 하고 있나 뭐가 나왔나 네. 하는 것 중에 제가 하나 좀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요거 2개거든요. 요게 지금 유럽이나 뭐 미국 이런 쪽에서는 왼쪽에 익스트림 글로벌이라는 앱인데요. 네. 유럽 몇몇 나라, 그러니까 프랑스, 뭐 이탈리아, 그리스 등에서
어디에 내가 지금 위치를 딱 정하면 어디에 무료 에어컨 시설이 있는지, 어디에 나무 그늘이 있는지, 네. 뭐 어디에 무료 식수 제공 장소가 있는지. 그러니까 내가 A에서 B로 이동을 해야 되는데 그 이동하는 경로에서 더위를 피해갈 수 있는 최적의 경로가 어디인지 아 저런 앱이 있어요? 그런 앱이 나왔어요. 그래- 정부가 운영하는. 아니요, 그냥 업체가 민간- 그냥 한 아, 민간 업체가 하는 그래서, 건데요. 네. 관광객들이 주로 쓰고요. 이제 주민들도 쓰고 있는데 유럽의 이제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많이 나오고 있다고 하고요. 네. 그다음에 오른쪽 거는 사실은 우리가 이제 보험 많죠. 근데 오히려 이제 기후 변화로 보험을 받아주는 곳들이 없어지고는 있는데 오히려 이쪽에서는 그 센시블 웨더라는 날씨 보험인데 네. 기후 변화로 이변들이 많이 나타나잖아요. 음. 그러니까 예보보다 더한 뭐 갑작스러운 폭우, 폭설, 뭐 폭염 뭐 이런 것들이 오는데 여행이나 뭐 캠핑을 간다든지 뭐 골프를 간다든지 뭐 야외 공연을 보러 간다든지 할 때 특정 조건을 충족을 하면 그러니까 너무 더우면 보험금 주는. 예보를 넘어서는 예상 예상 밖의 그런 날씨들이 나온다면 그 이상 기온과 변화가 너무 많으니까 그런다면 보상을 해주는 그런 보험도 나왔어요. 골프 예약했다가 비 오면 돈 주는 거구나. 맞아요. 그런 거요. 음. 그리고 뭐 인도에서는 인도 여성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뭐 폭염 대비 보험을 만들어 가지고 얼마간 폭염이 지속돼서 내가 일을 하지 못했다. 그래서 수익의 손실을 얻었다. 그러면 그걸 보장해 주는 뭐 지수형 보험도 나왔어요. 네. 네, 그런 것도 있고 지금 우리는 아직 잘 피부로 느끼고 있지 못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 네. 네, 그런 얘기 또 소개해 드렸고요. 음. 네. 그리고 또 두 번째 뉴스로 넘어갈게요. 두 번째 뉴스는 제가 이거는 사실 계속 준비를 해왔는데 시간 때문에 계속 못 해가지고 조금 됐는데 현장 취재를 조금 했던 거라서 이게 일본 얘기거든요. 일본 신문인데 오 네. 오른쪽에 있는 기사입니까? 아니면 요겁니다. 형광펜 친 네, 기사예요? 형광펜 친 기사예요. 아 주황색 형광펜. 네. 뭐라고 써 있는 일본 거예요? 경제신문에 있는 기사인데요. 지금 우리나라 비롯해가지고 네, 클로즈업 되나요? 어떻게 뭐라고 써 있는 거죠? 네. 이게 방치 빈집이 900만 호에 달하는데 방치된 집들 이게 때문에 일본 경제 손실. 경제신문이 최근 이제 최근도 아니에요. 좀 됐어요. 제가 이걸 계속 준비했는데 못 해가지고 상하편에 걸쳐가지고 보도한 기획 기사거든요. 빈집과의 싸움 뭐 이라는 얘기예요. 빈집과의 싸움. 그러네요. 네, 이런 공가라고 써 있네요. 네. 네, 이런 기사입니다. 너무 클로즈업.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뭐 미국, 호주, 뭐 다른 나라들은 사실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가 빈집이 없어서 난린데. 주택 공급 부족이잖아요. 그렇죠. 네. 예. 근데 일본의 가장 큰 고민은 이거 빈집 처리 어떻게 하지? 네. 이게 지금 제일 큰 고민이에요. 음. 자, 요거 화면 보겠습니다. 자, 일본을 제외한 다른 나라들, 우리나라 비롯해서 고민들이 다 같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아까 보여드린 그 기사는 빈집이 900만 호에 달한다. 영엔 주택 거래가 확산되고 있다. 무슨 거래가요? 영엔 공짜. 네. 네. 빈집을 그냥 공짜에 사고 파는. 네. 근데 지금 요거 보시면 이 신문에 나온 그래프를 제가 여기 스캔해서 띄운 건데 예. 일본의 그 빈집 증가가 멈추지 않으면서 2023년 10월 기준으로 전체 주택의 13.8%가 빈집으로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900만 호면 7채 중에 한 채가 빈집이 거거든요. 네. 근데 요 표가 뭐냐면 그 빈집 중에 임대 매각용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뭐 별장용도로 비워놓은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면 잠깐 어떻게 이사 가서 지난주까지 살았는데 비어 있네? 뭐 이런. 그렇죠. 그게 곧 임대 세입자 들어올 매각 거요? 용도죠. 뭐 이런. 네. 그리고 뭐 그거를 제외하고 음. 장기간 방치된 빈집의 지역별 비율이에요. 근데 가장 높은 곳이 지금 이 신문 기사에서는 가고시마현인데 13.6%. 저거는 아주 1년째 비어 있어. 저런 네. 비율이. 코지현, 에히메현, 뭐 도쿠시마현, 와카야마현. 근데 여기는 진짜 다 완전 시골입니다. 뭐 이런 곳이에요. 우리나라도 뭐 시골 무주진한 장수 뭐 이런 데 가면 빈집들 꽤 있죠. 근데 이제 전국 평균 보면 5.9%입니다. 음.
근데 아까 빈집이 전국에 900만 호라고 했는데 예. 이 중에 임대 매각용으로 나와 있는 매물이거나 뭐 별장 이런 거 다 비우면 57%가 그런 용도고 나머지 그러니까 한 385만 호 가량이 진짜 빈집. 진짜 빈집. 음. 그런 건데 이 여기 보면 가장 번화한 도쿄 포함해서 그 주변 수도권까지 아우르는 그 도쿄도 같은 경우에는 2.6%. 제일 빈집 없네요. 네. 근데 이거를 숫자로 하면 21만 채가 넘습니다. 그리고 그래도 네, 그리고 그 위에가 그 요코하마 있죠? 요코하마가 있는 가나가와현이에요. 3.2%. 근데 이제 빈집이 왜 이렇게 일본 지자체들이 굉장히 고민인 이유가 우리는 잘 와닿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 이유를 이제 제가 취재한 내용으로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 뭔가 이런 거예요. 일단은 그 뭐 도쿄도 신주쿠에서 대략 한 차로 하면 30분 정도 떨어진 그 수도권 마을이 있는데 거기는 주변에 사실 대학교들도 굉장히 많고 그래서 나름 사람이 좀 있는 지역이거든요. 근데 제가 갔던 그 지역에도 빈집이 굉장히 듬성듬성 많았어요. 그래서 사진을 찍어왔는데 요런 게 빈집입니다. 그나마 양호한 빈집들이에요. 지역명이 대략 지역명이 거기가 네. 하치오지라고 하는데요. 그나마 이제 양호한 빈집 사진인데 여기 문 앞에 풀이 이제 현관문 앞에 풀이 무성하게 자라 있고 옆에 이제 다 문 창살 다 헐어 있죠. 근데 이 옆집은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네. 이건 그나마 양호한 빈집이고요. 근데 좀 더 지방에 심한 곳 보여드릴게요. 자, 이런 빈집도 있고요. 이런 곳도 있습니다. 전설의 고향 같죠? 네. 근데 이렇게 보여드린 거는 지금 주택들인데 이제 제가 취재한 지역 이런 지역에서 멀지 않은 곳에 이제 맨션이라고 있어요. 네. 이제 아파트? 네, 맨션 아파트랑 좀 다른데 일본에서는 그 말 자체가 네. 아파트 나 일본에서 아파트에 살아 그러면 저 사람 조금 잘 못 사나 어려운가 뭐 이런 생각이 있고요. 약간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뭐 2층짜리 목조 건물 뭐 그런 위주로 생각을 많이 좀 허름한 건축물을 많이 생각하는데 그거보다 이제 한 단계 위가 맨션이에요. 예. 그러니까 3층짜리 이상의 보통 도시에는 굉장히 높거든요.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인데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나홀로 아파트. 뭐 그런 셈이죠. 근데 그런 맨션이 이런 동네 옆에도 그러니까 수도권의 시골 깡촌도 아닌데 맨션조차도 비어가고 있다고 해요. 근데 그런 경우에는 입주민이 다 나가야 철거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자체들이 굉장히 대책을 강구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 인구가 줄어서 그렇습니까? 일단은 첫 번째는 고령화가 있죠. 아무래도 사시던 분 돌아가셔서 네, 혼자 사는 노인들이 이제 돌아가시는데 근데 이게 상속이 결국에 되잖아요. 돌아가시면. 근데 자식들이 상속을 안 받으려고 해요. 돈이 안 된다는. 돈이 안 되니까. 네. 받아봐야 애물단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노인들이 사는 곳은 대부분 시골인데 그 시골에 있는 주택을 받아서 누가 사겠냐? 파는 것도 문제고 우리나라처럼 그래 어떻게 좀 리모델링을 하거나 재건축을 해서 좀 차익을 얻어볼까라고 하면 사실 사람이 없는 곳은 다 이유가 있거든요. 물론 그렇죠. 네. 그리고 노인들이 살다가 그냥 그 노인 돌아가시면 그냥 인구가 더 채워지지 않는 그쵸. 그런 도시들이 많나 그리고 봐요. 예. 그러면 철거라도 하든지 철거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오히려. 그렇죠. 그리고 리모델링을 한다 더 많이 듭니다. 그래서 근데 다시 지어야 하는 경우가 태반인데 굳이 짓는다면 굳이 짓는다면 근데 일본의 주택 같은 경우에는 평균 수명이 한 20년에서 30년 정도를 생각해요. 그 정도 지나면 지진이나 뭐 해일 이런 거 겪으면서 이제 조금 무너질 때가 됐다. 예. 이제 다 수명을 다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노인들이 살던 집은 대부분 그 이상 된 네. 그런 집들이기 때문에 받아봐야 정말 애물단지가 되죠. 애물단지고. 그러니까 방치만 20년 된 집도 허다한 거예요. 그래서 일본은 도쿄의 맨션 이런 걸 제외하면 집값이 안 오릅니다. 네.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은 집을 어떤 중고차, 휴대폰 같은 개념으로 생각을 해요. 당연히 가격이 떨어지는. 네. 그러니까 도쿄를 제외하고는 다 가격이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냥 방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 정부에 따르면 이런 식으로 빈집의 절반 이상은 다 상속받은 집이래요. 그러겠죠. 네.
그래서 방치하는 상속자들이 너무 많으니까 이것도 골머리를 앓고 있으니까 빈집에 세금을 부과하는 경우도 생기고 있어요. 차라리 부셔라. 네. 네. 어떻게든 처리를 너희들이 해라. 철거를 하든 네. 뭐 임대를 주든 이렇게 계속 두면 세금 해야죠. 부과할 거야. 네. 이렇게 되는. 그리고 상속 받을 사람이 있으면 그나마 다행이에요. 그렇겠네요. 아, 연고가 없는 뭐 노인과 받을 집만 사람이 있다가 없는 사례도 많아요. 집만 남는. 근데 이런 것들은 아까 보여드린 그런 전설의 고향 같은 덤불로 둘러싸인 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에 상당한 피해를 주는데 이 기사를 보시면 화면 보여주세요. 저런 집이 있으면 지역의 집값이 떨어지잖아요. 그나마 더 떨어지죠. 그리고 관리 안 된 빈집은 지진이 나면 또 쉽게 무너져요. 근데 아까 제가 보여드린 제가 찍어온 사진처럼 옆집에는 만약에 사람이 살고 있어. 근데 집이 무너져. 그러면 그 피해가 또 주변에 오잖아요. 네. 그래서 주변을 또 위험하게 하고 범죄가 생길 확률도 높아지고. 그래서 지금 이 기사에 따르면 방치된 빈집이 10만 채 늘어나면 일본 전체 땅값 하락으로 1조 5천억 엔, 우리 돈으로 하면 한 13조 원의 경제 손실이 발생한다. 이런 내용의 기사입니다. 네. 근데 빈집이 늘어나면 네. 그렇겠죠. 그 동네가 일본 자꾸 사람들은 없어지니까 경제 활동이 안 일어나니까. 집 관리 안 하는 거 되게 싫어해요. 그래서 이렇게 살고 있는 집이라도 나무가 막 자라잖아요. 그래서 담장을 이렇게 나뭇가지가 이렇게 넘었다. 고래 줬도 이러면서 너무 싫어합니다. 아, 관리 안 한다. 스미마센 막 네, 굉장히 싫어합니다. 좀 이상한 것 같습니다. 남의 집에 나무가 자라든 말든. 어쨌든 그리고 두 별개다. 번째는 이제 이 두 번째는 도시화를 들 수가 있는데 내가 빈집을 상속 받았는데 그래 내가 뭐 여유가 조금 있어서 뭐 부모님 사시던 터전 계속 가지고 가겠다. 이렇게 해서 재건축해서 뭐 임대를 하든지 뭐 혹시나 뭐 별장으로 쓰든지 한다고 쳐보자고요. 근데 이미 동네에 빈집이 있는 곳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팔리지도 않으니까. 근데 가끔 이제 일본 매체에 속세에서 벗어나고 싶다. 그래서 지방에서 그 도시에서 지방으로 이사를 온 사람들, 뭐 외국인, 뭐 아니면 신혼부부 이런 거 되게 많이 네. 언론에 나오거든요. 네. 근데 이 웬만한 인프라가 뭐 적어도 1시간 반경 이내에 있으면 다행인데 그런 지방 그런 곳이 아닌 지방은 그렇죠. 읍내 가려도 1시간 넘게 차 타야 되고 그러면 못 살죠 거기에. 택배 기사가 전화 옵니다. 음. 지금 너무 눈이 많이 오는데 당신 집밖에 배달할 곳이 없는데 내일 가면 안 되냐고. 아, 택배를 해주긴 해주는군요. 그런 정도로. 하기야 뭐. 네, 그래서 지자체가 그런 빈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산을 들여서 네. 지자체 예산을 들여서 폐가의 철거를 진행하고 있는데 비용 회수가 또 안 되죠. 네. 그러니까 재정이 압박되고 그래서 지역 경제는 빈집을 살리는 대책이 좌우한다 이런 얘기도 나오죠. 근데 뭐 빈집을 누가 와서 살지 않으면 그거는 뭐 고치나 혹은 비워두나 혹은 철거하나 어차피 답 없기는 마찬가지죠.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빈집을 찍어왔거든요. 그러니까 철거된 집이에요. 철거된 터. 여기 그나마 철거가 됐어요. 철거 하나 안 하나 저기 무슨 차이냐는 거죠 저게. 맞습니다. 그냥 눈에 보이기가 좀 깔끔해 보일 뿐이지 뭐하러 저 돈 들이고 저렇게 굳이 철거해서 저렇게 만드냐. 내버려두면 한 200년 지나면 알아서 철거되는데. 일단 어쨌든 철거의 문제가 또 있으니까 일본 정부가 2015년부터 빈집 대책 특별 조치법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쓰러질 위험이 있는 빈집을 지자체에서 주인에게 이제 철거를 독촉을 할 수가 있고 그걸 따르지 않으면 세금 우대를 주지 않거나 뭐 강제로 철거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있는데 네. 지자체가 그래서 소유자를 찾을 때 재산세 납부 관련 정보를 다 들여다볼 수 있게 법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최근에는 소유자 불명의 집도 있잖아요. 네. 그러면 관리인을 이제 선임을 해가지고 지자체에서 처분할 수 있게 하는 뭐 재산 관리 제도 이런 걸 만들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채팅창에는 84KG님께서 제 생각도 비슷해요. 동의합니다. 빈집 많다는 얘기는 벌써 여러 번 들었다. 근데 의미도 없고 저게 뭐 어쩌라는 거냐. 우리나라 시골에도 빈집 있지 그럼 뭐 없겠냐 그럼. 일본도 도쿄에 다 빈집이라면 내가 가서 살 텐데 저기도 다 시골이라며. 차 타고 읍내에 1시간 가야 되면 나라도 빈집이겠다. 저게 어쩌라는 거냐.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저게 의미가 되게
우리도 곧 우리도 곧 지방에 저렇게, 가면 그런 빈집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있고. 근데 이제 그 수로 봤을 때 그 심각성이 일본이 음. 가장 심각하고 일본은 이제 지자체의 재정을 압박하는 정도의 경제 손실이 매우 크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관리를 해야 되면 네. 그렇겠네요. 네. 그래서 철거 비용도 집 한 채 부시는데 단독주택 같은 경우도 2천만 원 들고 막 그래요 요즘에. 네. 맞아요. 그래서 요 사이트 하나 제가 캡처를 해왔는데 그래서 일본의 많은 지자체들이 영엔뱅크라는 사이트를 개설해가지고 빈집을 매물로 올려놔요. 그러니까 무상으로 넘기는 거죠. 아이고. 그래서 대신에 내가 무상으로 줄 테니까 네 돈 들여서 세금 낼 거 내고 리모델링하고 알아서 해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속자들이 이제 당근처럼 직접 올리기도 하고, 공짜로 줄게 알아서 살아봐. 네. 어.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이는 요런 집도 이 집인데요. 전철에서 차로 몇 분이고 주변에 뭐 있어요. 아버지가 70년대 지은 집인데요. 일괄양도 희망합니다. 뭐 그런 내용의 그 글이고요. 뭐 비용은 네가 부담해 주세요. 뭐 이런 글입니다. 근데 일본에서 이런 빈집 문제를 두고요.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이거는 고령화, 도시화도 있는데 과거에 주택 대량 신축에만 너무 중점을 뒀던 게 본격적으로 후폭풍을 맞는 거다. 이런 지적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 베이비붐 세대들이 일본에 한참 경제가 성장할 때 일자리를 찾아서 대도시로 이제 몰려들었는데 예. 이 사람들이 이제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리고 그러면서 이제 지금의 우리처럼 전철로 한 30분, 뭐 차로 1시간, 뭐 이런 뭐 주변의 외곽 외곽에. 신도시에 집을 장만하는 사례가 많았어요. 도심에 몰려서 살기 어렵기도 하고 높이도 안 짓고 뭐 규제도 있고 하다 보니 그쵸. 그랬겠죠. 한참 일본 경제가 번화했을 때. 근데 이제 지금은 90년대 이후로 집값이 그냥 뚝뚝뚝뚝 떨어졌고 그 세대들의 자녀들은 이제 도심에서 떨어진 수도권이 아닌 도심 지역을 그냥 선호를 하죠. 네. 그렇게 되면서 돌아보니까 만든 것에 비해서 이제 주택 소멸에 대한 준비와 관련 정책은 압도적으로 부족하구나.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일본 내에서 생겨나고 있어요. 저게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도 고민해야 될 게 서울 집값 비싸잖아요. 네. 서울 집값 비싸면 해결할 방법은 두 가지죠. 서울에 집을 더 빽빽하게 짓는다. 네. 1번. 2번. 아니 GTX 같은 거 막 놓고 경기도에다가 신도시를 짓는다. 네. 두 개 다 당장은 답이 되는데 네. 이게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 인구가 줄어들다 이제 수도권 인구까지도 줄어들기 시작하면 두 선택지의 결과는 아주 달라요. 특히 GTX 깔아놓고 외곽 지역에서도 출퇴근할 수 있게 만드는 이런 정책은 네. 나중에 인구 줄어들면 거기는 손도 못 지금 일기 신도시도 재건축이 안 되는 이유가 거기에 20층짜리 40층 지으면 나머지 20층은 분양이 과연 되기는 돼? 라는 거잖아요. 지금 일산 집값 이런 거 보시면. 그러니 근데 그게 또 낡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일본에서는 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해체비를 지원하는 기금을 만들어 놔야 된다. 그래서 어떤 주택의 마지막을 위한 정책을 생각해 놔야 된다. 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빈집 철거를 포함한 도시 축소화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그런 예. 상황에 다다랐다. 일본은 그런 얘기들이 지금 일본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서 그래서 우리도 지금 서울 집값을 잡는 방법은 사실은 서울에 제가 그래서 가끔 얘기하잖아요. 한강 시민공원도 잠깐 우리 강변 가서 쉬는 거 좀 양보하고 아파트 짓자. 아니 한 200년만 그렇게 아파트 쓰고 나면 인구 줄어든다면서요. 그럼 되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공원 좀 적더라도 그렇게 해야지 용적률 다 맞추고 답답한 거 다 없애고 뭐 그렇게 하면 당연히 그럼 경기도 바깥으로 나가서 살아야 되는데 나중에 거기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멀리 떨어져 있는 저기를 어떻게 나중에 감당하려고 베드타운의 목적이 사라지면 네. 그거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네.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지금은 외곽에다 신도시 짓는다고 하면 만세 잘한다 그러고 서울의 용적률을 높이겠습니다 그러면 답이 없으니까 재건축 재개발밖에 없는데 그러면 자고 나면 2억 껑충 뭐 이런 기사 나오니까 네. 왜 서울 땅 주인만 더 부자 만들어주냐
그 여론 때문에 선택을 자꾸 외곽 신도시로 하고 있고 그러는 바람에 교통망 깔아야 되니 뭐니 하면서 GTX 뭐 ABCD EF 알파벳 송을 부르고 있는데 그거 조금만 멀리 생각하면 굉장히 다른 솔루션이 된다. 집값 잡는 것보다 어찌 보면 더 중요한 선택일지도 모른다는 이야기를 가끔씩 이상한 분들은 하는데 저는 동의 안 합니다. 네. 지금 우리가 하는 방법이 맞지. GTX 일본이 깔아야지. 지금 계속 뭐 인구가 줄고 있다 뭐 이런 얘기했는데 우리나라도 3년 전부터인가 인구 줄고 있어요. 네. 그리고 아마 지금은 이제 지방에서는 태어나는 아기가 이제 사망자 수보다 이제 그러니까 사망자 수가 태어나는 아기보다 훨씬 많죠. 네. 지방은. 근데 한 20년 지나면 전국에서 아마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남 얘기가 아닌 우리도 이제 지방에서는 스물스물 그런 모습들이 많이 볼 수 있는 상황이어서 네, 일본 사례와 좀 비교를 해볼 만한 얘기가 아닐까 해서 마침 일본에서도 신문에서 특집으로 다루길래 네. 가져와 봤습니다. 일본이야 지진 때문에 높게 못 지었으니 어쩔 수 없이 바깥으로 흩어졌지만 우리는 그것도 아닌데 네. 자꾸 흩어지고 있다. 잘 모르겠다. 하는 얘기죠. 저 가끔 일본의 그 빈집들 딱 다시 해서 한국인들 한 달 살기 뭐 이런 걸로 팔면 팔릴 것 같다는 생각을 하기도 했는데 말도 안 되는 생각이겠죠. 네, 잘 살고 오세요. 1년에 몇 번 간다고 그냥 가서 에어비앤비 하는 게 싸지라는 생각도 그런 외국인이 많습니다. 사실 외국인들이 가서 에어비앤비 용도로 지은 집들이 일본에 많습니다. 네. 내 여기 안 했어야 되는데 또 요 강박 때문에 얘기했더니 채팅창에서는 서울 중심주의자, 뭐 서울 이기주의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마땅한 비난이고요, 사실은 그렇게 보일 수 있는데 답이 없어요. 전 세계가 지방 균형 발전하는 나라가 단 한 나라라도 있으면 제 앞에 갖다 놔 주십시오. 선진국 중에 지방 균형 발전이 잘 된 나라가 있으면 나도 따라가고 싶어요. 저라고 아들, 손자, 며느리가 서울에 모여서 사는 게 좋겠습니까? 당연히 집값도 올라갈 거고 힘들고 그럴 텐데 전국에 균형 있게 우리나라 국토 코딱지만한 거기에 균형 있게 살면 좋은데 전 세계 그 어떤 나라도 1극화, 2극화로 나누지 균형 발전을 성공한 나라도 없고 기계적, 물리적, 경제적, 수학적으로 분산돼서 뭔가가 좋을 일이 하나도 없어요. 모여 살아야 부가가치도 생기고 뭔가가 서로 혁신도 이루어지고 그러니까 미국의 혁신 기업들이 다 실리콘밸리에 모여 있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라서 어쩔 수 없는 중력이라면 그거에 거스르지 말고 계획을 세워야지 나중에 거스르다가 일본 짱 납니다라는 얘기지. 뭐 제가 뭐 서울에 땅이 있겠어요.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죄송합니다. 듣는 분들은 매우 불편하실 수 있고 당연하죠. 예. 네, 그렇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자 오늘 안승찬 대표가 옆에 있어야 네. 옆구리도 찔러가면서 아씨 2% 그게 그만해 이거 되는데 없으니까 너무 독주가 심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안승찬 대표는 내일 옵니다. 휴가 마치고. 네. 자 어예진 소장님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